천장을 뚫을 것처럼 솟아오르던 한국 방산의 기세가 한풀 꺾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출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던 무기체계와 수출이 거의 확실하다고 예상했던 무기체계마저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사안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당 무기체계가 장갑차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독일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폴란드와 차륜형 장갑차 K808의 수출을 위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지난해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할 때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인데요. 최근 폴란드는 K808 장갑차 도입을 철회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 추진 중이던 장갑차 도입 사업의 최종 후보로 올라 최종 선정이 될 것으로 유력시되던 레드백의 상황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에서 수주를 따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경쟁에서는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려가 되는 점은 성능이나 가격 등 조건에 밀려서 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 외압 혹은 다른 경쟁자의 지저분한 논관에 의한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독일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방산수출 총괄 계약을 통해 현대로템 K808 차륜형 장갑차 도입 계약을 체결했었던 폴란드는 얼마 전 계약을 변경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지난 10일 방위사업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방사청 관계자가 폴란드를 방문해 PGG 관계자와 면담한 결과 폴란드 측에서는 한국과 K808 장갑차의 신규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808 직도입에서 아예 새로운 장갑차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본 폴란드에서 지금의 K808 장갑차의 방어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강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폴란드의 한국무기 반대론자들은 K808의 지뢰방어 능력을 타깃으로 삼아 계약을 완전 취소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K808 장갑차의 전면, 측면 방어력은 서방 장갑차의 표준이라고 할 정도의 방어력을 갖추고 있지만 하부 장갑의 지뢰 방어력은 대인 지뢰를 막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토의 방어력 등급인 스타나그 4569를 기준으로 레벨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뢰밭을 돌파할 때 이 정도 방어력을 가진 장갑차를 타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이번 결정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큽니다. 러시아 전차나 장갑차들이 대전차 지뢰에 당하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와 반격을 저지하려는 러시아, 양측 모두 상대 전차와 장갑차의 진격을 막기 위해 사방에 지뢰를 뿌려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다연장 로켓을 이용하여 지뢰를 살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에서는 로봇까지 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에 흩뿌려진 수십만 개의 지뢰로 인해 러시아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 역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서방에서 지원받은 우크라이나군의 레오파르트2 전차와 브래들리 장갑차가 지뢰에 당해 격파되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죠. 게다가 얼마 전 브래들리 장갑차가 격파되었다고 공개된 사진 뒤에 또 하나의 사진이 공개되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격파된 브래들리 장갑차 승무원들이 별다른 부상 없이 전원 생존하여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장갑차는 부서지고 불에 타 고철덩어리가 되었지만 뛰어난 방어 능력 때문에 병사들은 전원 무사귀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 장갑차가 보여준 뛰어난 방어 능력에 현재 운용 중인 서방 장갑차들도 방어 능력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각 나라의 군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장갑차 도입을 결정했었던 폴란드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K808의 방어력이 낮은 것은 국내 전술 환경과 K808 장갑차의 용도상 굳이 높은 지뢰 방어력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K808을 도입할 당시 대전차 지뢰가 깔려 있을 수 있는 야지보다는 포장도로에서 신속한 기동으로 병력을 빠르게 수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하부를 강화하여 무게를 늘리고 속도를 줄이는 것보다 기동성을 높이고 도입 가격을 줄이자는 선택을 했었습니다. 덕분에 K808 장갑차는 포장도로를 기준으로 시속 100km로 기동하며 수색 및 병력 수송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뢰의 위협이 큰 유엠파병형 K808 장갑차는 스타그나 레벨 3급 지뢰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효율성을 위해 K808의 하부 장갑을 줄인 것이며 폴란드의 요청 사항에 따라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방산 수출 총괄 계약 당시 폴란드 국방부에서는 뛰어난 성능과 기동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가격이 자신들이 기존에 운용해오던 로소막 장갑차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K808 도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동개발로 방향을 변경한 것은 한국에서 K808 장갑차를 강화할 계획을 공개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현대로템에서는 지난해 폴란드에서 K808 장갑차 공동개발을 제안했을 때부터 폴란드를 비롯한 외국 수출을 위해 스타그나 레벨 4급 하부 방호력을 갖춘 30톤급 차륜형 장갑차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이 세계 군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었는데요. 현재 차륜형 장갑차 수출 시장은 포화 상태라고 할 만큼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특히 유럽 시장에 한국이 끼어들기란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로템에서는 이윤을 다소 줄이더라도 유럽 진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폴란드와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K808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장갑차의 방호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신기술이 개발도 시작됐다는 사실이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 공고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국가연에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장갑차의 대전차 지뢰에 대한 복합 하부 방호 기술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레벨 4 이상의 방호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대전차 지뢰 방호 기술이 다소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갑 배열 역시 단일 구조만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연구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레벨 4급 이상의 방호 능력을 가진 복합 다층 배열 구조의 우수한 방호 장갑 소재와 설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갑과 파편에도 찢어지지 않는 방탄 소재로 파손 방지 구조를 설계하고 경량화된 소재를 활용하여 장갑차의 변형 방지 구조와 내부 보관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죠. 또한 승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격 흡수 시트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과제 또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장갑차가 포갑과 파편에 뚫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충격은 장갑차 내부에 전달되어 승무원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체가 폭발로 인해 치솟으면서 병사인해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력 가속도가 발생하여 뇌 손상을 입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에서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하게 고안된 지뢰방어용 의자가 개발되어 국내 군용 차량들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 완충 기능의 핵심 메커니즘 기술은 해외 몇몇 국가들만이 보유하고 있어 국산화가 요구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 장갑차의 지뢰 방어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한 상황 분석과 현실인식 그리고 출중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는 와중에도 비난을 멈추지 않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에서 암암리에 로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폴란드의 친독일파 정치인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한국에서 로비를 받고 있는 폴란드 국방부가 어떻게든 한국 무기를 끌고 가기 위해 K808의 문제점을 축소하고 공동개발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뒤에서 수작을 부리는 이런 문제는 비단 폴란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호주의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 일명 랜드 400 페이즈 3에 선정되기 위해 독일이 특단위 조처를 내린 것입니다. 랜드 400은 대한민국의 레드백과 독일링스가 결선에서 맞붙은 채 오랜 시간 표류 중인데요. 하지만 종합적인 성능에서 근소하게 레드백이 링스를 압도하고 있었기에 대부분의 전문가는 호주가 최종적으로 레드백을 도입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랜드 400은 호주 정부의 의중이 변하면서 장기간 표류하게 되었고 때마침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독일이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바로 호주에서 복서 장갑차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복서는 독일과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개발한 장갑차입니다. 호주는 2018년부터 초도 물량 25대를 제외하고 현지 면허 생산으로 총 211대의 복서를 도입했습니다. 즉, 지금 독일은 바로 이 호주에서 생산하는 복서를 역수입하겠다며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2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도입 사업인데요. 이는 누가 봐도 링스 수출을 위해 복서를 역수입하는 꼴입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지원 명목으로 독일 내부의 장비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니 일거양득인데요. 이대로라면 노르웨이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서 독일의 정치적 로비 때문에 대한민국 K2 우표가 최종 탈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레드백의 호주 진출도 무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한 번은 당했어도 두 번은 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독일과 비슷한 전략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대한민국 K9 자주포의 현지화 모델인 AS9 헌츠맨을 현지 생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여기에는 포스코에서 개발한 MIL12560H 방탄강 생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방탄강을 역수입해서 이집트 K9 수출 물량 제작에 사용하는 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정리하면 한국제 방탄강을 호주에게 구매해서 이집트에 판매하겠다는 건데요. K9 일문 제작에 들어가는 방탄강의 양은 약 20톤으로 이집트와 계약한 K9 패키지 물량을 생각하면 대략 7천억 원 규모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 호주에서 레드백을 도입할 시 호주산 MIL12560H 방탄강으로 차체를 제작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쯤이면 독일의 복서 역수입 작전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입니다. 세계방위 산업 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던 독일은 자신들의 자리를 잠식해가는 대한민국의 위기감을 느끼고 치졸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산 기업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무기 자체의 성능과 독일의 치졸한 농간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처 등으로 꿋꿋이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